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 차에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30대 직장 여성입니다. 지금은 이혼하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저는 이혼 후 제 삶을 사느라 한동안은 다른데 신경 쓸 여력이 없었던 나머지 아직도 싱글입니다. 아직은 다른 남자를 만날 마음의 여유가 없어 돈 버느라 바빠 제 앞만 보며 사는 거죠. 이혼 직후에는 참 많이 힘들었어요. 이혼 경험 있는 분들이야 전부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겠지만 배우자 외도로 이혼한 경우에는 상처가 유독 깊은 것 같아요. 한동안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분함을 느끼고 잠을 못 이루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상간녀와 남편의 SNS까지 뒤져가며 두 연놈이 잘 사는 꼴을 볼 수 없다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나한테 상처 준 인간들이 나보다 행복한 모습으로 잘 산다면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과응보라는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는 거, 바로 제 경우를 두고 하는 것 같다는 걸 최근에 확실히 알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 사연 들어보시고 저와 비슷한 이유로 배우자와 헤어지신 분들은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혼하고 나서 친정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미혼인 남동생도 같이 삽니다. 보통 남매들은 대면대면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다지만 저는 동생과 어릴 때부터 워낙 친했어요. 제 동생이 바로 제 마음의 응어리를 풀게 해준 장본인입니다. 남동생이 요즘 저를 보면 자꾸 이런 말을 합니다. 누나, 맨날 나보고 쓸데없는 일에 오지랖 떤다고 했는데 내 오지랖 덕분에 누나 속풀이한 소감이 어때? 누나 이제는 청승 그만 떨고 제발 남자도 좀 만나고 그래. 세상에 예전 매형 같은 사람만 있는 줄 알아? 세상에는 나같이 젠틀하고 능력 좋은 남자들이 더 많다니까? 그래, 네 덕에 한풀이하고 나니까 요즘은 잠도 아주 잘 잔다. 근데 나보고 남자 만나란 말 하지 말고 너나 제발 여자 좀 만나. 나야 좋은 사람 생기면 이제는 만날 거야. 우리 제발 내년에는 부모님 괴롭히지 말고 각자의 삶을 좀 살자. 내가 맘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만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여자들이 100m 밖까지 줄 서지. 누나가 걱정이다. 누나는 나 때문에 남자 보는 눈이 너무 높아서 문제야. 이런 너스레를 떠는 동생 덕분에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은 웃고 삽니다. 저 이혼하고 나서 누구보다 마음 아파했던 게 동생이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제 마음이 편해진 걸 알았는지 저렇게 농담을 자주 합니다. 저의 이혼 스토리 얘기하자면 결혼 생활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은 저보다 4살 많고 저와는 연애 1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할 때까지 특별한 건 없어요. 그저 남들 하는 만큼 하고 결혼했어요. 다만 집을 처음부터 사서 시작했습니다. 비용은 반반 부담했고 감사하게도 대출은 없었어요. 남들 보기에 참 편안하게 살겠다 싶은 부부였고 저도 그렇게 살 거라 의심치 않았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 무척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얼굴도 곱상하고 딱 보면 누구에게나 호감상인 얼굴입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결혼하면 내 손 갈 일이 많이 없을 거라 생각했고요. 부부가 살면서 싸우고만 살지는 않잖아요. 저도 결혼 생활이 매일 지옥 같지는 않았습니다. 분명 서로 좋아서 결혼했고 웃는 날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둘 사이에 균열이 생긴 건 결혼 후 채 1년이 안 된 시점부터였습니다. 생각보다 배우자의 외도라는 게요. 특별한 계기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경험해보니 그렇습니다. 남편과 저는 둘 다 맞벌이를 하니까 평일 낮 시간에는 모든 일상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집에 가면 얼굴을 볼 수 있다 보니 근무 중에는 문자나 전화도 잘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 즈음 제가 직장에 있는 시간에 남편이 누군가와 제가 가고 싶다고 했던 남편 회사 인근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주변에 있는 카페까지 가서 차를 마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옷 세탁을 위해 주머니를 뒤지다 영수증을 보고 알게 된 거고요.
그때는 남편이 여자와 같이 있었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다른 사람이랑 갔나 보다 싶어 대수롭지 않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오늘 내가 가고 싶다고 한 레스토랑 갔더라? 나도 가보고 싶었던 곳인데 누구랑 간 거야? 먹어보니 어때? 다음에 나랑 같이 또 갈 만한 곳이야? 그런데 남편이 제 물음에 눈에 띄게 화들짝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영수증을 보고 물어본 거라는 생각은 못하고 누군가 봤거나 제가 직접 봤다고 생각을 했는지 예상과 전혀 다른 대답을 하는 겁니다. 어, 여보, 절대 오해하면 안 돼. 그 직원 우리 사무실 직원이야. 잠깐 출장 나왔다가 점심시간 겹쳐서 먹고 차까지 한 잔 마신 거고. 누구랑 갔는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대답을 하니 저도 당황스럽게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당신 거기 여자랑 간 거야? 아니 내가 누구랑 갔는지 물은 것도 아닌데 뭐 그리 놀라. 당신 놀라는 거 보니까 더 수상하네. 내가 지나가면서 몇 번 가보고 싶다고 했던 곳이라 상호를 알기 때문에 물어본 거야. 괜찮으면 다음에 같이 가자고 하려 했던 곳인데 왜 그래? 당신이랑 갔다는 여자는 누군데? 남편의 예민한 반응에 놀란 저는 남편이 누구와 왜 거기를 간 건지 다시 한번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누나를 또르르 굴리는가 싶더니 상황 파악을 한 것 같더라고요. 당신이 이렇게 오해할까봐 갔다는 말 일부러 안 한 거야. 같이 간 애는 지난날에 우리 팀으로 새로 들어온 계약직 직원이야. 나보다 나이도 한참 어려 26이래. 완전 애기지 뭐. 일 치르느라 요즘에 외근이 많아. 나온 김에 그 식당 보이길래 들어간 것 뿐이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 남편은 바로 미안하다는 말을 덧붙이며 누가 본다면 오해할 만한 상황이라 말을 못했다고 둘러대더라고요. 오만 가지 생각이 스쳤지만 남편이 극구 부인하며 식당에 여자와 간 사실을 시인하는 걸 봐서 이번은 넘어가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니까 그럴듯하기도 했지만 일단은 그게 외도의 증거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물론 둘이 썸을 타는 단계라 해도 직접적인 외도는 아닌 거니 더 이상 추궁을 해봐야 제가 득볼 게 없었고요. 좋아, 알았어. 당신 말 믿을게. 하지만 당신 조심해줘. 이번 일도 봐. 당신은 나한테 말 안 할 생각이었다고 하지만 결국은 내가 어떻게든 알게 되잖아. 세상에 비밀은 절대 없다는 것만 알아두고 내가 오해할 만한 행동은 하지 말아줘. 이번 일로 어쩔 수 없이 당신 팀의 그 여직원이 내 레이더망 안에 있게 될 거라는 것만 알아두고. 걱정 마. 당신 난 몰라? 나는 당신 말고는 다른 여자 관심 없어. 게다가 그 직원은 이제 한 달 후면 다른 지점으로 옮길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신경 쓸 필요 하나 없다니까. 애당초 당신이 신경 쓸 이유가 없는 직원이야. 어쨌든 이번 일은 내가 미안해. 몰라도 되는 일을 당신이 알게 된 거니까. 다시는 오해하지 않게 행동 똑바로 할게. 혹여나 의부증 걸린 여자처럼 핸드폰 검사한다거나 그러지는 말아줘. 알겠지?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핸드폰 검사하지 말아달라는 남편 반응을 보니 웃겼습니다. 그 와중에 의부증 걱정에 자기 핸드폰을 걱정하다니요? 원래 저는 아무리 부부지간이라도 각자 프라이버시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연애할 때도 절대 남편 핸드폰 같은 거 함부로 본 적 없어요. 하지만 하지 말라는 거면 더 하고 싶은 거잖아요. 남편이 그런 말 하니까 어떻게든 남편 핸드폰을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해프닝 정도였습니다. 물론 찜찜한 건 마음 한구석에 당연히 있었죠. 여자 촉이라는 게 무시할 거 못 된다는 말이 맞는 게요. 어찌 보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그 일 이후 저는 남편을 볼 때 늘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남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걸 본인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 나서 남편은 안심했는지 저에게 여전히 가정적이고 다정했습니다. 물론 성실한 사람이기도 했고요. 원래부터 자기 몸 생각하느라 술 마시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서 늦게 들어오는 일도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동안 열심히 출퇴근 시간 잘 지키고 다정하게 굴길래 저 역시 아무렇지 않은 척 남편을 대했었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남편의 다정함에 점점 무뎌지더라고요. 그래, 설마 내 남편이 그러겠어? 원래 이렇게 다정한 사람인데 정말 내 오해일 수도 있어. 한번 믿어보자. 이런 마음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고 남편 역시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제가 아무런 의심을 안 하는 걸로 알더군요.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참 알 수가 없는 게요. 그중 다시 한번 제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할 만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남편 폰을 일부러 보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제 속상한 마음을 묻어두고 남편을 믿기로 서서히 마음을 굳히고 있었던지라 애써 외면한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사소한 일이라고 해도 남편을 의심하느라 에너지를 너무 소모한 탓인지 몇 주 동안 잠을 못 잤고 하루 종일 가슴이 두근거려 병원 치료를 고민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잠 못 이루는 것과 항상 불안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미안해하며 그때마다 안아주었어요. 남편이 저한테 잘하는 거 보면서 다시는 그 일을 꺼내지 말아야겠다 스스로 다짐도 했었고요. 그런데 우연히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남편 폰으로 카톡이 온 걸 보게 되었는데요. 내용은 다 못 봤지만 이름이 뜨더라고요. 최은영이라는 평범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사람 느낌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처음 보는 이름이었는데 느낌이 뭔가 싸해서 자꾸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겁니다. 하지만 내용을 못 봤으니 그냥 그날은 넘어갔어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주말에 둘이 교회로 나들이 가서 남편 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봤던 이름으로 또 카톡이 온 거예요. 순간 남편은 당황하지 않은 척하며 자연스레 화면을 껐고요. 그때 직감적으로 이름의 주인과 남편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처음 최은영이라는 여자 이름을 봤을 때 싸했던 느낌이 생각난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지금 온 카톡 누구야? 이름 보니 여자 같던데? 지난번에도 당신한테 문자 보내는 것 같던데 혹시 내가 모르는 여자 지인이 있는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우물쭈물하면서 바로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누구냐며 빨리 대답하라고 재촉하니 그제야 말하기를 아, 여보, 사실은 예전에 같이 밥 먹었던 그 계약직 직원이야. 당신이 알면 좋을 게 없어서 말하기는 좀 그런데 그냥 모른 척 넘어가 주면 안 돼? 그러면 더 이상하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해. 당신 폰 내 눈앞에서 까는 걸 원해?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당신이 기분 나빠할까봐 말은 안 했는데 그 직원이 근무지를 다른 곳으로 옮긴 다음에 적응을 못해 많이 힘들다 그러네. 뭐 일적으로 나한테 많이 배우기도 해서 이런저런 거 물어보느라 가끔 대화한 것뿐이야. 그리고 당신이 이럴 때 전혀 없는 게 걔 결혼할 남자친구도 있어. 남편은 그 여자가 남자친구도 있다며 전혀 본인과 엮일 게 없는 사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처음 영수증을 걸렸을 때 이후로 제가 말을 굳이 안 해도 당연히 그 여자와는 연락을 끊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 몰래 조심히 연락을 하고 있다는 현실에 너무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너무나 당당한 태도로 당신은 왜 남편이 하는 말을 안 믿어? 이제껏 나 봐왔으면 당신이 더 잘할 거 아니야. 너밖에 모르는 거 말이야. 그냥 나 믿어. 정말 단순히 직원뿐이면 앞으로는 그 여자랑 일적으로 연락하더라도 나한테 숨기지 말고 알려줘. 혹시라도 여자랑 단둘이 만나거나 단둘이 연락을 한다든지 나한테 말 못할 상황을 절대 만들지 말아달라는 거야. 이거 마지막 부탁이야. 당신이 거짓말하는 거 한 번만 더 들키면 그때는 외도로 간주할 테니 그렇게 알아? 남편은 알았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지만 아마 그때 남편은 앞으로 좀 더 조심해야겠다고 속으로 생각했을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하니 제가 영수증 발견했을 때는 썸이었고 시작은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여자가 남편에게 힘들다며 연락하기 시작하고 남편이 챙겨주기 시작하면서 불륜이 이어진 거죠. 사실 저는 그냥 넘어가는 척하고 남편 뒷조사를 그 시점부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귀가 시간을 체크했고 늦게 오는 날도 무슨 핑계를 대는지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즈음 남편이 운동을 시작했는데 퇴근 후 운동한다는 핑계로 거의 하루 걸러 귀가 시간이 12시가 다 된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늦을 때마다 눈치 보는 남편에게 별다른 티를 내지 않았어요. 워낙 철저한 사람이니 지난번처럼 영수증을 흘리고 다니는 일도 없었는데 기회는 오더라고요. 남편이 모처럼 술에 취해 들어온 날, 저는 남편 폰을 열고 뒤졌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제 의심이 맞았습니다. 둘만의 이니셜로 비밀 단톡방까지 만들어서는 나눈 대화들이 참, 그게 외도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심지어 주고받은 사진도 기가 막힌 수준이라 차마 여기 말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남편은 나름 철저하게 숨긴다고 했겠지만 카드 결제 문자까지 전부 지우지 못했더군요. 주말에는 주로 저와 있으니 평일 낮 시간을 이용해 주로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낮 시간이라 해도 그 여자하고 할 건 다 했더라고요. 어쨌든 모든 외도 증거를 전부 제 폰으로 남겨놓고 그 여자 이름과 나이 그리고 사는 곳까지 알아냈습니다. 여자한테 뭘 그리 많이 사줬는지 택배 문자를 보니까 참 가관이더군요. 어쨌든 친절히 주소까지 전부 남겨놓은 탓에 많은 정보를 제 손에 쥘 수 있었고 이 정보들은 나중에 제가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주었습니다. 남편 외도를 제 눈으로 정확히 확인한 이후로 지옥이 아니었던 날이 없었습니다. 남편 뒷조사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지냈지만 늘 저는 두근거리고 불안해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남편을 믿고 참 많이 사랑해서 한 결혼이어서인지 더 배신감이 컸습니다. 결정적인 증거 잡고 소송 준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에게 이혼 소송 걸기 전에 먼저 상간녀 소송부터 걸었습니다. 남편하고 그년하고 먼저 엿먹이고 싶었거든요. 얼마 뒤 소장 받고 상간녀가 남편에게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쩔쩔매면서 싹싹 빌길래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 먼저 꺼냈습니다. 그동안 나 속이느라 고생 많았어? 이제 그럴 필요 없겠네. 그년이 뭐래? 내가 소송 거니까 놀라서 당신한테 바로 얘기했나 봐? 여보, 진짜 미안해. 내가 진짜 어린아한테 눈이 잠깐 뒤집혔나 봐. 안 그래도 얼마 전부터 연락도 안 하고 끊어내려고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동안 당신 속인 건 정말 미안해. 나는 당신 없으면 진짜 못 살아. 이번만 용서해주면 평생 당신 종으로 살게, 응? 젊은 년이 나 꼬시려고 작정하고 덤비는데 어쩌겠냐. 물론 넘어간 내가 잘못이지만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여보. 남편은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 깨닫고 싹싹 빌더군요. 하지만 남편과 순순히 이혼해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끝까지 괴롭히다가 이혼 소송할 생각이었어요. 남편은 울며 빌며 저와 헤어질 수 없다고 매달렸지만 거짓말 섞인 그 사람 말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악한 진실이 까발려지고 나자 상간녀 태도가 참 어이없었습니다. 자기에게 먼저 들이댄 건 남편이며 분명 본초와 이혼하고 자기와 결혼하겠다는 말로 자기를 속였다나요? 그러면서 본인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상간녀 소송에 항소를 했습니다. 정말 나쁜 년이죠? 저에게 직접 연락까지 해서는 뭐라 했냐면요. 오빠가 먼저 저 꼬신 거 모르시죠? 저한테 그쪽이랑 기회 봐서 이혼할 거라고 노래를 불렀다고요. 그쪽도 싫다는 남편 추하게 붙들고 살지 말고 그냥 이혼해요. 왜 그러고 살아요? 남편이 여자한테 정 한번 떨어지면 끝이라는 거 모르나 봐. 되게 남편 나 아니면 죽을 수도 있다는 말까지 한 사람이라고요. 이제 누가 이긴 건지 감이 와요? 저는 상간녀가 하는 말을 듣고 치가 떨렸습니다. 끝까지 끌 수 있는 만큼 끌다가 이혼할 생각이었지만 상간녀의 뻔뻔함에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저는 바로 남편에게 이혼 소송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그때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립니다. 남편은 상간녀 농간에 우리 모두 놀아나고 있는 거라며 울부짖었지만 저는 용서하지 않았고 양가 부모님께 모두 알린 후 소송 이혼으로 그 인간과 인연을 끝냈습니다. 이혼하고 집은 금매로 처분하고 각자 나눴습니다. 유책 배우자 남편에게 당연히 위자료 받았고요. 남편 놈도 남편 놈이지만 저는 뻔뻔하게 나오는 상간녀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상간녀 소송은 위자료가 목적이 아니었고 철저하게 그녀를 혼내주고 괴롭혀줄 목적이었는데요. 남의 가정 파탄낸 그녀는 회사를 그만둔 걸로 자기 죗값은 치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전 남편도 사내 불륜 사건으로 한동안 곤욕을 치르고 지방지점으로 발령을 받았다고 듣긴 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도 한동안 그 두 인간의 소식이 들려올까봐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았어요. 친정 부모님과 같이 살았기에 망정이지 만약 혼자 있었으면 우울증 제대로 걸렸을 겁니다. 그래도 제 편이 되어준 부모님과 제 남동생 덕분에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특히 2살 차이 나는 제 동생은 제가 우울하게 있을 만한 틈을 안 줬어요. 상간녀 소송할 때도 그년이 항소했을 때 같이 대응 방법도 고민해줬고요. 소송 전부 마무리하고 나서 남동생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나, 이제 옛날 생각은 그만해. 누나는 할 만큼 했어. 누나, 인과응보라는 말 알지? 누나는 안 믿을지 몰라도 나는 그 말 믿어. 착한 일 하면 복 받고 나쁜 짓 하면 벌 받는 건 망고의 진리야. 어떤 식으로든 그 두 사람이 누나한테 죄 지은 건 반드시 돌아가게 되어 있어. 내 말 믿고 이제는 누나 삶 살자. 그래, 나도 머릿속 생각은 너랑 같아. 근데 요즘 같아선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있는 건지 의심되네. 적어도 두 연놈이 잘 산다는 소리만 안 듣고 싶어.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보니까 마음 곧게 쓰는 게 참 어렵네. 저는 이혼녀가 되었지만 두 사람이 혹시 결혼이라도 한다면 솔직히 말해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바람났던 그년도 누가 버린 남자는 싫었는지 결국은 남편과 정리를 했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남편은 저와 이혼하면서 잃은 것만 있지 득본 건 없었네요. 상간녀 소송 마무리하며 그년한테 푼돈 받아내면서도 분한 마음이 사그러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내가 신고당하더라도 머리채 한번 잡았어야 하나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1년이 지나니까 살만해지고 2년째 될 때는 내가 언제 결혼이라는 걸 했었나 싶게 싱글의 삶이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인생에 칼자국 낸 그 인간들과의 인연은 여기서 끝인 줄 알았는데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 아세요? 살면서 절대 악에는 만들고 살지 말아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불과 1년 전 일어났던 일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혼 후 반년 정도 휴식을 하다가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친정가족과 함께 살았고요. 동생은 전 남편이 예전에 다니던 회사 근처에서 광고회사를 운영하는데요. 규모는 작지만 나름 직원을 15명이나 둔 탄탄한 회사입니다. 처음에 동생이 혼자 시작해서 주변 거래처를 뚫으며 천천히 키운 회사예요. 그래서 처음에 세무 쪽에 밝은 제가 동생 일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지금은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동생이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고 연애도 안 할 정도로 바쁘게 지냅니다. 30대 초반 회사 대표가 미혼이기까지 해서 주변에서 대시하는 여자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동생은 본인이 생각하는 목표까지 회사를 키울 생각에 연애도 포기한 상남자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회사와 사랑에 빠져있는 동생놈이 하루는 급한 목소리로 저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누나, 진짜 급해. 누나 혹시 최은영이라는 여자 알지? 동생이 그 이름 석자를 말하는데 그 이름 주인을 제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전국에 계신 최은영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저는 그 이름이 치가 떨리게 싫습니다. 당연히 알지. 근데 갑자기 그건 왜 물어? 내가 긴가민가 했는데 말이야. 예전에 누나 이혼하게 만든 상간녀 이름이 최은영이었잖아. 누나 혹시 사진 있어? 나한테 한 장 보내봐. 우리 회사에 최은영이라고 신입이 하나 들어왔는데 나이대도 그렇고 사는 집도 하필
예전에 누나 상간녀 소송할 때 그년이 살던 아파트라 찝찝해서 그래. 세상 좁다지만 설마 아니겠지? 동생 회사에 들어온 신입이 아무래도 찝찝하다는 말에 저는 설마 하면서 사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동생의 전화에서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이러는 겁니다. 우와, 어쩜 이럴 수가 있냐? 그년 맞네, 누나. 얘 보니까 그동안 알바만 전전한 것 같아. 이칠만 하니까 근처 회사에 이력서를 돌렸나 보네. 누나 어쩌지? 얘 그냥 잘라버릴까? 동생이 난감해하며 말하는데 순간 좋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절대 네 손으로 자르지 마. 그년이 제발로 나가게 만들어야지. 너 나 한번 도와주라. 절대 그 여자 과거 안다는 티 내지 마. 알겠지? 나 이혼하고 힘들었던 거 복수하라는 하늘의 계신가 보다. 저는 잔머리가 좋은 편이 결코 아닌데도 순간 번개에 맞기라도 한 것처럼 복수의 방법이 머리를 스치더군요. 그날 퇴근한 동생과 작당 모의를 좀 했습니다. 그날 이후 동생은 그년의 과거를 모르는 척하고 은근슬쩍 많이 챙겨줬다고 합니다. 은근히 직원들 앞에서 관심 있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요. 그랬더니 알아서 소문이 돌더래요. 아무래도 여자 직원이 많다 보니 지들끼리 수군거렸겠죠. 그런데 정말 웃긴 게요. 그런 년들은 기가 막히게 남자들이 던지는 미끼를 잘 문다는 겁니다. 동생이 몇 번 밑밥을 던져줬더니 알아서 꼬리를 치더랍니다. 동생이 기가 막혀하며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누나, 그년 보통 아니더라.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자기 만나는 남자친구가 너무 힘들게 한대. 계속 돈만 바란다나? 근데 결혼까지 생각한다는 년이 나한테 힘들다면서 얼마나 징징거리고 여우짓을 하는지 고년 과거 모르는 남자 같으면 홀딱 넘어가겠더구만. 얼굴 반반하고 나이 어리니까 남자들이 넘어가는 거지. 암튼 누나, 나는 누나 계획대로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 그래, 일단 적당히 밀당하다가 그 계집애 사귀는 남자친구랑 꼭 헤어지게 만들어? 무슨 말인지 알지? 알았어, 누나. 근데 내가 꼭 관심 있는 척 안 해도 걔 벌써 나 미혼인 거 주변에 다 물어봤던데? 우리 회사 입사하자마자 나 여자친구 있는지 없는지 다 조사 끝내고 우리 회사 매출까지 전부 조사했더구먼 뭐. 지금 사귀는 놈은 당연히 나보다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놈 정리하고 나로 갈아타려고 작업하는 것 같더라. 보통 년 아니니까 너도 조심해. 너무 과하게 관심 보이지 말고 딱 적당히 하란 말이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요. 아예 안 만났다면 모를까. 남동생 회사에 제 발로 그년이 걸어 들어왔는데 적어도 제가 느낀 아픔은 똑같이 맛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지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았습니다. 그렇게 공들이기를 몇 달째. 남동생에게 수시로 그년과의 진척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되지도 않아 그 상간녀가 동생에게 몸을 들이매기까지 한다며 곤욕스러워 하더라고요. 누나, 이거 언제까지 해야 해? 나 진짜 곤란해 죽겠어. 직원들한테 소문도 안 좋고 걔는 벌써 남자친구랑 헤어진 것 같더라. 웬 이상한 놈이 회사 앞에 찾아와서 며칠 동안 최은영이랑 싸웠대. 얘가 이제는 막 나가자는 건지 나랑 여행까지 가자더라. 자기 남자친구랑 파혼했다고 자기랑 사귀는 거 언제 직원들한테 말할 거냐고 하는 거야. 참, 벌써부터 회사 사모님 할 생각을 하는 건지 기가 막히네. 아, 진짜? 아, 걔 정말 제정신 아니구나. 파혼까지 하고 회사 대표한테 가고 싶었나 보네? 하긴 그런 애가 만나는 남자가 별 볼 일 있겠어? 당연히 너보고 눈 돌아갈 만하지. 동생 하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 웃기더라고요. 동생은 곤란해도 그년이 좋은 남자 잡았다고 착각하고 있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고소했습니다. 이제는 때가 왔다 싶었습니다. 동생을 회사에서 더 곤란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아무래도 밑에 직원들이 안 좋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결자 해지라고 제가 시작했으니 제가 푸는 게 맞으니까요. 저는 동생 회사 찾아가기 전날 그년에게 말할 것들 전부 노트에 복기까지 해가며 동생과 미리 예행 연습까지 했습니다.
며칠 후 마음을 단단히 먹고 동생 회사로 갔습니다. 제가 가진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고 머리랑 화장도 신경 써서 했어요. 이혼 후 살이 빠져 조금은 세련된 인상이 된 게 다행이다 싶었네요. 오히려 떨리는 거 하나 없이 차분한 마음이 되더군요. 동생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간 저는 일단 그 계집애가 앉아있는 자리부터 확인했습니다. 얼굴을 보니 2년 전 이혼했을 때의 악몽이 떠오르더라고요. 저에게 구질구질하게 남자 붙잡지 말라며 이혼하라고 뻔뻔한 말을 내뱉던 그 상간녀 얼굴이 맞았습니다. 저는 준비한 물통을 들고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최대한 크게 내면서 그년이 있는 자리로 걸어가 냅다 찬물을 상간녀 머리에 끼얹었어요. 갑자기 찬물 세례를 받은 여자는 당연히 비명을 질렀고요. 주변 직원들이 무슨 일이냐며 웅성거렸지만 아무도 말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마 좋은 구경거리를 놓치기 싫었을 겁니다. 뭐예요? 당신 뭔데 남의 얼굴에 물을 끼얹냐고요? 그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얼굴을 보길래 저도 똑바로 바라봐 줬습니다. 순간 한 번에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멈칫하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저를 알아보고 엄청 당황하더군요. 대체 여기는 왜 온 거죠? 그쪽 혹시 저 따라다녀요? 무슨 복수라도 할 생각인가 본데 예전에도 그랬지만 왜 그렇게 사람이 구질구질해요? 너 내 얼굴 알아보네? 어디 가서 뭐하고 먹고 사나 했더니 취직한 데가 여기였어? 내 동생이 여자 때문에 힘들다길래 찾아와서 얼굴 좀 보려고 한 건데 참 뜻밖이네. 너야? 내 동생한테 꼬리 친다는 년이? 그녀는 역시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당황하면서도 눈을 똑바로 뜨더니 저한테 이러더군요. 동생이라니 대체 그게 무슨 소리죠? 무슨 소리긴. 네가 요즘 꼬리치는 게 이 회사 대표라며. 이 회사 대표가 내 동생이다 이년아. 내 동생이 혹시 네 과거를 아니? 네가 멀쩡한 가정 깨고 남의 남편 꼬셔서 이혼시킨 거 다 아냐고. 너 그거 알면 너한테 과연 사귀자고 할까? 내가 오늘 동생한테 다 까발리고 너 이 회사에서 나가게 해줄 테니까 각오해. 회사 대표가 동생이라는 말에 놀라는 거 보고 이미 저는 통쾌했습니다. 당황한 그 여자는 어쩔 줄 모르고 있었고 때마침 동생이 사무실로 나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변 직원들의 웅성거림은 더 커졌고요. 아마 그쯤 되면 제 말만 듣고 상황 파악은 다 되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동생은 시치미를 뚝 떼곤 아주 놀란 듯 물었습니다. 누나, 대체 무슨 일이야? 연락도 없이 회사는 왜 왔어? 대체 무슨 소란인가 했더니 누나가 그런 거야? 최은영 씨, 대체 꼴이 그게 뭡니까? 누가 물이라도 끼얹었어요? 상간녀는 동생을 보더니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 행동했습니다. 이분이 대표님 누나 맞아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짜고짜 저한테 물까지 뿌리신 거 있죠? 대표님, 일단 누님 먼저 내보내세요. 직원들 보는 눈이 많아요. 여우 같은 년은 어떻게든 저를 빼고 상황을 자기 유리하게 끌고 가려 했지만 저한테 통할 리가 없죠. 너한테 꼬리친다는 여자가 쟤냐? 만나는 남자랑 파혼까지 할 정도면 너랑 사귄다고 봐야 하는 거니? 너 똑바로 들어. 저 여자 누군지 알아? 내 결혼생활 파탄낸 상간녀가 바로 저 여자라고. 그러자 동생은 펄쩍 뛰며 부인했습니다. 뭐? 매형이랑 바람났던 여자가 저 여자라는 거야? 누나, 절대 사귀는 사이 아니야. 나 여자 함부로 안 만나는 거 알잖아. 나는 사귄다고 한 적도 없고 그냥 처음 우리 회사 들어왔길래 신입사원이라 친절하게 해준 건데 혼자 착각했더라고. 사귀는 남자랑 파혼까지 했다면서 나한테 들이대는데 나도 진짜 곤란했다니까. 동생 말을 듣던 상간녀는 황당하고 억울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표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남자친구랑 헤어지게 한 거 대표님이잖아요. 저 같은 여자가 이상형이라고 밥까지 사주신 게 대표님 아니에요?
저한테 흑심 있어서 달려들 땐 언제고 지금 와서 발뺌하시면 어떡해요. 저는 대표님 때문에 파혼까지 했단 말이에요. 오호, 최은영 씨, 정신 차려요. 내가 언제 사귀자는 말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요? 이상형이라는 말은 했지만 은영 씨 좋다고는 안 했어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파혼까지 한 건 은영 씨지 내가 언제 부추기기라도 했냐고요. 왜 사귀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래요? 우리 직원들이 오해하게 말이야. 동생은 능청스럽게 저런 말을 했고 제가 상간녀에게 말했습니다. 야, 똑똑히 들었니? 이제 상황 파악이 되지? 너 남의 가정 파탄내고 나 뒤에서 비웃더니 당해본 소감이 어때? 남자 가지고 저울질하다가 더 좋은 조건인 것 같아서 전 애인하고 파혼까지 했는데 어쩌니? 내 동생은 너랑 사귀는 사이 아니라는데 너만 상상으로 사귄 건가 봐? 다 알았으면 네 발로 내 동생 회사에서 나가. 다른 데 가서 남자 꼬시는 능력 잘 발휘해봐. 미안하지만 여기선 안 될 거다. 상간녀는 억울하다는 듯 이러더군요. 대표님, 이럴 수 있어요? 그동안 잘해준 거 다 거짓이었냐고요. 그럼 저 애인하고 헤어진다고 할 때 왜 안 말리고 놔둔 거죠? 저한테 관심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달라질 건 없어요. 과거는 그냥 과거잖아요. 누나 일은 저도 유감이지만 어차피 지난 일이에요. 그땐 저도 어렸고요. 남이라면 모를까. 우리 누나가 힘들어하는 거 옆에서 봤는데 내가 최은영 씨를 만날 일이 있겠어요? 게다가 남의 가정을 깼다는데 어떤 미친놈이 그거 알고 여자를 만나요? 웃기는 소리 마요. 나는 인생 복잡하게 살기 싫은 사람이야. 남의 인생 여럿 꼬았으면 이제 정신 차려요. 어디 가서 남자 꼬리 쳐가며 팔자 한번 고쳐볼 생각으로 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물론 우리 회사에서 나가면 오늘 이후로 이 근처 회사에는 발도 못 붙일 각오는 해야 할 겁니다. 최은영 씨는 오늘부로 해고예요. 그랬더니 상간녀가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이러더라고요. 해고라뇨. 더럽고 치사한 이놈의 회사 내 발로 나갈 테니 걱정 말아요. 이 회사 아니면 내가 갈 곳 없는 줄 아나? 그러면서 저를 노려보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속이 시원해요? 남의 인생 망치니까 속이 시원하냐고요? 본인 인생 망친 거 분풀이하고 싶었나 본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잘못 아니에요. 여자 좋아하는 남자 고른 그쪽이 잘못이지. 그러길래 저도 준비했던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 네 말대로 남자 못 고른 내 잘못이긴 하지. 그렇다고 가정 있는 남자 건드린 거 합리화할 수 있을 거라 착각하지 마. 결국 끼리끼리 놀아나는 법이니까. 너야말로 억울해서 어쩌니? 다 가진 줄 알았던 남자가 너 외면하니까 기분 더럽지. 그러게 넘볼 걸 넘봐야지. 그나저나 다 된 밥에 내가 재뿌린 셈이 됐으니까 내가 엄청 믿겠다. 내가 그 마음 알지. 내 거 빼앗긴 기분 뭐 그런 거잖아? 너한테 역지사지 같은 걸 바라지는 않지만 조금은 당하는 사람 심정이 이해가 가려나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라. 사람한테 죄 짓고 살면 다 돌려받는 거야. 다른 사람 같으면 너 밤길 조심하라 그럴 수도 있는 일. 이렇게 끝나는 거 고마운 줄이나 알아? 알았으면 당장 꺼져. 그녀는 제 말을 듣고 짐을 챙겨서는 물에 빠진 생쥐꼴로 회사를 빠져나갔습니다. 구경하던 직원들은 시치미를 뚝 떼고 자기 자리에서 할 일을 부지런히 하는 척 했고요. 그 정도면 동생이 받았던 오해는 다 풀렸겠죠? 조용한 사무실에 직원들이 두드리는 컴퓨터 자판 소리만 요란하더군요. 아마 메신저로 그날 사건을 소문내느라 다들 바쁜 듯 했습니다. 저야 뭐 속이 시원했죠. 동생이 들어오라는 눈짓을 하길래 동생 사무실로 들어가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다. 회사에서 이러는 거 쉽지 않은 건데 미안해. 어쨌든 나는 네 덕에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 누나, 내 연기 좋았지? 어쨌든 누나 마음이 편하다니 다행이네. 아마 소문 다 나서 이 근처 회사에 그 여자는 발도 못 붙일 거야. 물론 나도 블랙리스트로 주변 회사에 다 공유할 거고. 암튼 누나 인생에서 그년 마주칠 일은 다시는 없을 거다.
그날 이후 그녀는 동생 회사에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표 낸 게 없어서 무단결근으로 직권으로 해고했다 들었고요. 저는 그 사건 이후 신기하게도 잠에서 깨는 일 없이 잘 자게 되었고요. 가끔 올라오는 울분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년이고 전 남편이고 소식을 듣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네요. 인과응보가 이런 건가요? 남에게 상처 준 사람은 어떻게든 되돌려받는다는 거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전 남편도 어딘가에서 분명 어떤 식으로든 응징을 당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일 이후 1년이 흐른 지금 저는 편안합니다. 이혼 경험을 남과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여유로워졌어요. 모쪼록 저의 경험이 혹시나 배우자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분께 용기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상간녀를 응징한 제 사연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절대 악연을 만들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도 늘 좋은 인연만 만들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별로 유쾌하지 않은 사연이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6년 차에 지긋지긋한 시월드 탈출하고 아이 혼자 키우는 싱글맘이자 직장인입니다. 어린 나이에 못 모르고 시집가서 시댁의 복종까지는 아니었지만 며느리 돌이 잘하고 시댁에 잘하면 내 자식 잘 되는 길이라 생각하고 살았어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아이 잘 키우고 살림 야무지게 하고 맏며느리로서 시댁의 온갖 제사와 행사를 챙기고 살다 보니 저는 결혼 6년이 넘도록 몸무게가 45kg를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친정에서 애 낳은 아줌마가 살도 안 찐다면서 안타까워하실 정도였어요. 저는 며느리로서 정말 잘하려 하는데도 우리 시어머니는 왜 저를 그리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셨을까요? 시집살이 당해본 거 얘기하자면 저도 어지간한 며느리들 다 이길 수 있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아이와 가정을 포기하는 건 전혀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 생각을 뒤엎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예쁘면 그래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가능한 법이죠. 아이 아빠는 결혼해서 자기 아이를 낳아주고 자기 부모에게 도리를 다한 저를 배신한 인간입니다. 그 와중에 자기 아들 잘못도 모르고 저를 못살게 구는 시모 때문에 다 때려치우고 이혼했네요. 저는 이혼한 전 남편과 2년 연애하고 결혼하자고 했지만 양가 형편이 자식 결혼 비용 다 대줄 만큼 자유롭지가 못했어요. 어린 마음에 남편이 나이 어릴 때 일찍 시작하면 빨리 자리 잡는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정 부모님은 사실 저 결혼하는 거 반대했었어요. 제가 25살이라는 어린 나이인데다 준비 안 된 상황은 둘째치고 남편 시댁에 대해 걱정을 하셨습니다. 왜냐면 남편은 장남이었고 시아버지가 7형제셨습니다. 제사 많고 행사 많은 거 저한테 들어서 대충 알고 계셨거든요. 엄마는 제가 연애만 하다가 말 줄 아셨대요. 엄마는 너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몇 년 더 연애만 하지 뭐하러 빨리 하려고 해. 게다가 장남이라니. 너 엄마 보고도 몰라? 엄마 평생을 네 아빠랑 할머니한테 시달리며 사는 거 보고도 장남한테 가고 싶어? 네 아빠 5남매인데 엄마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는지 알잖아. 근데 그 집은 안 그러겠니? 그 집 시부 형제가 7남배라며. 그럼 제사도 네 예비 시댁에서 지내야 하는 거잖아. 말이 좋아 옆에서 거드는 거지. 명절 때 되어봐라. 엄마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엄마, 요즘 장남이 옛날 같은 줄 알아? 제사야 뭐 우리도 많이 지내는데 뭐 내가 엄마 돕는 것처럼 적당히 도우면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이 철없는 거사. 꼭 겪어봐야 엄마 말이 맞는구나 할래? 엄마 말대로 니들 돈 모아서 따로 살 수 있을 때 결혼해. 시부모랑 같이 사는 건 엄마는 싫다. 엄마가 너 집 마련해줄 능력만 있어도 따로 살게 하고 싶지만 그럴 형편이 아니잖아. 엄마 말대로 한 3년 정도만 돈 더 모아서 시집가. 엄마는 말로만 말리신 게 아니고 저를 윽박지르기도 하셨고
그 당시 남자친구가 인사하러 오겠다는 것도 3번이나 거절하셨어요. 말 그대로 남편이 우리 엄마에게 삼고초려해서 겨우 결혼 허락 얻어낸 겁니다. 하지만 상견례 때까지도 엄마는 결혼을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시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장남이긴 하지만 제사는 내 밑에 동생 내외가 지내기로 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저희 부모님 제가 다 모시고 장례 치르는 거 동생들이 다 봤기 때문에 제사는 동생이 지내기로 합의 본 겁니다. 시아버지 말 듣고 엄마가 조심스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바깥 양반이 오남매인데도 가족 간의 분쟁도 많고 복잡했습니다. 우리 딸은 그런 거 겪게 하고 싶지 않아서 사실 제가 반대를 좀 했어요. 그럼 우리 딸이 시집 가서 직접 제사 준비할 일은 없는 겁니까? 예, 그럼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아들한테 걱정하는 말씀 많이 하셨다 들었습니다. 같이 사는 것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엄마는 제사를 작은 아버님이 지낸다는 말에 안심하셨는지 결혼에 대해 그 이후로는 별 말씀 안 하셨어요. 다만 시어머님 인상이 별로 안 좋다는 말은 하셨습니다. 엄마는 너 결혼하는 거 마음에 안 들지만 네가 좋다고 하니 별 수 없이 허락한 거야. 그날 보니 네 시어머니 인상도 보통이 아니더구만. 어쨌든 부모가 결혼 반대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 나중에 엄마 원망하지 마. 엄마는 너 분명히 말렸다. 엄마는 사람 한 번 보고 어떻게 한다 그래? 걱정하지 마. 아버지도 잘해주시고 어머니도 좀 깐깐하시긴 해도 나 서운하게 한 거 없어. 엄마한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결혼 준비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시댁도 잘 사는 편도 아니고 저희 집도 넉넉지 않은 살림인지라 결혼식 준비는 간소하게 하자고 상견례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그러자고 했고요. 그리고 결혼했는데 이게 웬걸요. 저 결혼하자마자 첫 추석에 제사 지내기로 한 씨 작은 댁에서 온갖 제사용품을 가지고 들이닥치셔서는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도 이 집 장손이 장가 갔는데 제사는 장손이 지내야죠. 아무리 생각해도 제사를 전부 제가 지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형님이 애쓰신 건 알지만 이제 저도 5년 동안 제사 지냈으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네요. 이러시며 일방적으로 제사를 넘기겠다는 말만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 작은어머니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으셨는데 결국은 다툼 끝에 제사를 도로 어머니가 가져오게 되었어요. 그 뒤 시댁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저는 친정엄마가 말씀하신 거 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사는 동안 아이 낳고 휴직한 2년간은 정말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머님 눈에 마냥 예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지만 직장도 다니고 힘든 데다 제가 체력이 좋거나 빠릿빠릿한 스타일이 아니어서 어머니가 너무 절 쥐잡듯이 잡으셨어요. 그동안 남편도 둘 사이에서 괴로웠을 겁니다. 어머니와 하루 종일 붙어 있다시피 하면서 불만이 쌓여갔지만 남편과 속 시원히 싸움 한번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집안에 제사가 좀 많아요. 명절 2번은 누구나 다 하는 거고 자그마치 8개가 있습니다. 꼭 12시가 지나서 제사를 지내는데 시댁에서 같이 살 때는 회사도 휴가 내고 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게다가 친척들은 모두 어른들이고 저 혼자 외톨입니다. 저는 동서도 없고 제 또래라고는 남편과 신우뿐이에요. 다른 집도 다 이러고 사나 싶었고 아이 낳고 나서는 내가 왜 결혼을 해서 이러고 있어야 하나 한참을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여러 가지로 저를 도울 형편이 안 되시고 바보같이 시어머니와 그렇게 4년을 살았는데 남편도 저와 아마 그때쯤 서로에게 남녀로서의 정남이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부부 사이에 아무 문제는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본인은 주중에 돈 버느라 고생하는데 시집온 제가 시어머니와 잘 지내지 못해 자기를 더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친정 부모님도 저희 남편만 보면 남편에게 싫은 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김서방,
아무것도 모르는 애 결혼하자고 데려갔으면 고생시키지는 말아야지. 어쩜 결혼 전에 애보다 애 얼굴을 더 수척하게 만드나? 단칸방이라도 얻어서 분가를 해. 장모님 돈 보태줄 거 아니시면 그런 말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저도 먼 거리 출퇴근하면서 고생하는 건 보이지도 않으세요? 똑똑하고 장하게 키운 딸인데 시집가서 그리 살라고 한 거 아니야. 자네 힘든 거 왜 모르겠어? 나도 안 해. 그래도 시부모랑 같이 살면서 힘든 건 우리 딸 아닌가? 자네가 옆에서 힘이 돼주고 도와줘야지. 왜 내 딸이 힘들다는 소리가 내 귀까지 들리게 하나 이 말이야. 남편은 매번 잔소리하시는 친정엄마에게 대놓고 싫은 티를 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이해가 가면서도 말을 그렇게 못되게 해야 하나 싶어 믿기도 했고요. 결국에 남편이나 저나 서로의 부모님을 싫어하게 되었고 그게 서로의 사랑이 식어버리는 데 일조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 애 키우기 위한 동료이자 협조자로 살고 있는 느낌이고 사랑받고 산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 역시 남편 보면 시어머니가 떠올라서 애정이 막 솟구치진 않았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겠죠? 부부 사이가 멀어지게 된 데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남편과의 애정이 식었다고 해서 새로운 사랑을 찾아다니거나 대안을 찾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게 남편과 저의 다른 점이었네요. 남편과는 이미 시부모와 함께 살 때부터 사이가 틀어진 셈입니다. 그러다가 결혼 4년 만에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분가하니까 그래도 저는 살만하더라고요. 분가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사는 집 구할 때도 참 우여곡절 많았습니다. 남편이 회사가 너무 멀어서 출퇴근 시간만 왕복 4시간이 넘게 걸려요. 그래서 회사 근처로 이사 가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경기 남부 외곽이다 보니 시댁과 좀 멀어지긴 했어요. 시어머니 댁은 오래된 구축 빌라인데 시댁 사정상 이사는 어려웠고요. 어머니는 집 보러 다닐 때 꼭 우리 부부와 함께 다니시면서 참견을 하셨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진 곳으로 얻지 마라. 우리 집 근처로 얻어서 자주 보고 살아야지 왜 부모랑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려고 하니? 이런 식으로 먼 거리에 떨어져 사는 걸 말리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요즘 짓는 아파트가 좋긴 하잖아요. 어머니 사는 집과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 부러우셨나 봐요. 어머 세상에, 요즘 집들은 다 이렇게 잘 나오는가 봐. 내가 이런 집에 살아야 하는데. 보러 가는 집마다 저런 말씀을 하시는 통에 마음이 불편할 지경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분명 생활비를 아낀 건 맞아요. 하지만 돈 한 푼 안 내고 공짜로 산 것도 아닙니다. 은근히 돈이 들어요. 하다못해 마트 가서 장을 봐도 우리 식구만 먹을 걸 사는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생필품이나 먹을 거리도 사야 하니까요. 그래도 내 옷 하나 안 사 입고 화장품 하나 사는 것도 벌벌 떨어가며 둘이 돈 모아 전셋집 하나 겨우 마련한 건데 자꾸 못마땅한 의사 표현하시는 어머니가 싫었습니다. 까놓고 말해 아들 내외 전셋값 보태주는 것도 하나 없으면서 말입니다. 물론 대출도 있었어요. 5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대출 얘기하니까 어머니는 또 기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만날 때마다 하시는 말이 대출 언제 갚니? 둘이 벌면 금방 갚을 텐데 너도 휴직 그만하고 얼른 돈부터 같이 벌어라. 남자가 혼자 벌어먹여 살리는 게 보통 일이니? 혼자 갚으려면 힘들어서 안 돼. 시도 때도 없이 대출 얘기를 하고 아들이 혼자 갚으려면 힘드니 휴직 그만하고 나가서 돈 벌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아이가 4살 겨우 지났는데 말이죠. 만나기만 하면 대출 얘기에 아들 혼자 힘들다는 말씀을 저 들으라는 듯이 하셔서 그 말 듣기 싫어서 계획보다 빨리 직장에 복귀까지 했습니다. 어머니가 남편과 멀리 사는 거 극구 반대하고 싫어하시는 바람에 그나마 30분 거리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출퇴근 시간은 줄어든 게 없었습니다. 장거리 출퇴근이 힘들면서도 굳이 자기 어머니 말을 들어주겠다는데 어쩌겠어요? 분가 후 어머니는 집안 행사를 저에게 다 하라며 떠넘기더라고요. 어머니는 집안 제사를 제가 받아서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넓은 새 집으로 분가하는 김에
이제부터 집안 행사랑 제사를 맏며느린 네가 맡아줘야겠다. 나는 시집와서 30년을 넘게 했으니까 이제는 해방되고 싶구나. 그동안 같이 살면서 봤으니까 어지간한 건 다 알 줄 알 거 아니야. 우리 집은 식구들 모이기에는 이제는 좁아서 말이다. 네? 제사를 제가요? 하지만 어머니, 아직 우리 소연이도 어리고 저도 일하느라 바빠서 제사에 가족들 행사까지 챙길 여력이 없는걸요. 식구들 다 모이면 20명이 넘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누가 너 혼자 다 하래? 집만 너희 집에서 하자는 거지. 어차피 음식은 너 나 없으면 못할 거 아니니. 같이 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 말어. 나는 시집 오자마자 전부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했어. 그거 생각하면 너는 수월한 거야. 언젠가는 제가 받아서 할 제사라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아직 건강하신 데다 중조부까지 제사 지내는 건 며느리 몫이 아니고 시부모님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벌써부터 아이도 어린데 제사를 가져가라시니 처음에는 저도 어렵겠다고 했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시아버지와도 얘기가 끝났다 하셨고 남편도 허락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제외한 나머지 식구들끼리 정해놓고는 저에게 통보만 하는 거였죠. 기분 나빴지만 워낙 시댁이 가부장적인 집안이라 제가 이제와 싫다고 고집을 부려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분가와 동시에 저는 1년에 8번가량 되는 제사와 부모님 생신이며 어버이날이며 온갖 집안 행사까지 떠맡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설날 즈음에는 제사가 4개나 몰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랑 같이 살 때도 그때만 되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제가 집안 제사를 도맡아 하면서부터는 스트레스 때문인지 이상 증상이 생긴 게 있는데요. 제사 지내기 1달 전부터 속이 답답해지고 우울해지는 겁니다. 내가 선택해서 엄마가 말리는 결혼한 거지만 결혼만 안 했어도 이 고생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었나 하는 생각에 남편까지 미워지곤 했습니다. 그럼 남편에게 퉁퉁거리고 괜히 시비를 걸면서 다투기도 많이 했고요. 남편이 저를 도와주는 스타일이기만 했어도 저 혼자 속병을 앓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시댁과 같이 살 때와 똑같이 도와주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그렇게 살았고 결혼 후에도 저랑 어머니가 수발 들고 온갖 일을 다 하는 걸 당연한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분가하고 나서 저 혼자 모든 걸 다 하려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 번씩 저도 폭발할 때가 있었죠. 그러면 이혼 말까지 오가면서 남편이랑 다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제사 맞고 형제 많은 집인 줄 알았으면 시집 오지 말걸. 결혼 전에는 내가 제사 지낼 일 절대 없다더니 결국 이게 뭐야? 나한테 제사 넘길 때 당신이 좀 나서서 미뤘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안 힘들어도 됐잖아. 이건 뭐 거의 사기 결혼 수준 아니야? 사기 결혼이라니 말 좀 곱게 해라. 결혼해서 며느리가 너만큼 안 하는 집이 어딨냐? 다들 하는 거 힘들게 생각하면 못하는 거야. 그리고 당신이 뭐가 힘들어? 매일 하는 것도 아니잖아. 당신보다 맨날 야근하는 내가 더 힘들어. 그럼 당신이 도와주기라도 하던가. 하다못해 뒷설거지라도 도와주면 안 돼? 당신 집안 식구들은 죄다 먹기만 하고 배만 두드릴 줄 알았지? 누구 한 명 나 도와주겠다던가 뭐 먹었다고 물어보는 사람 한 명 없니? 애만 아니었으면 나 정말 당신하고 이혼하고 싶어. 당신은 내가 못 모르고 결혼 안 했으면 웬만한 여잔데 장가 못 갈 사람이라는 건 알아도. 물론 아무리 부부싸움을 해도 이혼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건 압니다. 하지만 힘들다는 사람 다독거리지는 못할 망정 본인이 더 힘들다고 나오니까 제 입장에서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이 힘들다는 거, 공감 못하는 거 남편만 그러는 거 아니고 시댁 식구들이 다 그랬어요. 저에게는 그 집 가족들 모두 소시오패스가 아닌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저희 집안은 무슨 명절에 전야제부터 시끌벅적하게 모입니다. 어머니랑 저는 음식하느라 명절 일주일 전부터 각종 준비에 여념이 없고요. 식구들 다 모여 음식 수발하는 건 사실상 거의 제 몫이에요. 그 집안에 며느리가 없으니까요.
다들 대학생, 고등학생이라 용돈은 또 얼마나 많이 준비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명절 한번 지내고 나면 그야말로 개털이 돼요. 저는 진심으로 시어머니께 묻고 싶었어요. 그렇게 살아온 게 자랑스럽고 행복하시냐고요. 저는 이렇게 힘든데 어머니는 과연 정말 행복해서 하신 일일까요? 어머니는 이런 말을 자주 하시긴 했어요. 다 우리 자손들 잘 되라고 하는 일이야. 조상님 밥을 잘 차려줘야 네 신랑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는 법이다. 어차피 식구들 먹는 거니까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 정성 들여 준비할 버릇을 해. 내가 할 일이다 하고 생각하면 힘든 것도 없어. 어머니가 이런 말씀하실 때 결혼 초반에는 네네 하며 대답했지만 저도 며느리 연차 쌓이면서부터는 가끔 대놓고 툴툴거리고 할 말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조상님이 와서 드시는지 다른 잡계신이 와서 드시는지 어떻게 알고요? 어머님 집은 잘 찾아가셨겠지만 저희 집에는 제대로 찾아와서 제사밥 드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어머니는 한껏 못마땅하다는 듯한 얼굴로 이러십니다. 너는 이 집 맏며느리가 그런 말을 하면 쓰니? 제사 준비하면서 부정타게 그런 소리 하지 마. 어머니 30년 넘게 식구들 잘 되라고 제사 모시고 시부모님 다 모시면 뭐예요? 남편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평범한 월급쟁인데요. 제사라는 게 솔직히 조상님한테 절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음식에다 절하는 거 아닌가요? 음식에다 절하려고 매번 온 가족이 모인다는 것도 웃기고 부질없는 짓 하느라 제 삶을 깎아먹는 것도 너무 싫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소심한 투정뿐이었습니다. 안 하겠다고 뻗어버리면 뒷감당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럴 수도 없었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련했죠. 그냥 배째고 안 하겠다 해도 되는 거였는데 말입니다. 저는 권리는 없고 의무만 주어진 그 집안의 허울 좋은 맏며느리였을 뿐이었습니다.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게 아니고 애 키우고 일까지 했으니 지금 생각하면 제가 무슨 깡으로 그렇게 버텼는지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힘들었던 건 비단 시댁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가장 큰 원인은 남편입니다. 결혼 10년 동안 힘든 거 다 하면서 남편과 진절머리 나가 다투면서도 아이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버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잘 키워내고 싶은 최소한의 바람이 철저히 무시당하고 나서는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최소한의 가족이라는 울타리로 묶여 있다면 서로에게 인간으로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앞두고 나서 남편이 저를 긴 시간 속여왔다는 걸 알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긴 시간 장거리 출퇴근을 했지만 분가하고 나서 회사 근처에 남편 동료와 같이 원룸을 얻어 주말 부부로 살기로 했었는데요. 오히려 남편이 집에 없을 때가 편했어요. 남편 저녁 신경 안 쓰고 저랑 아이만 먹으면 되니까요. 홀로 타지 생활을 하며 외로워하는 남편이 안쓰럽고 힘들어 보여 늘 마음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남편이 고마워서 주말에는 음식도 신경 썼고 최대한 편하게 있도록 잔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이 입학을 앞두게 되면서 남편이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고 주말 부부도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말 부부 생활을 청산했음에도 남편은 주중에 회사 일로 지방에 출장이 잦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남편의 사생활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지방에 가서 자고 온다고 할 때도 당연히 의심한 적 없고요. 어쩔 땐 같이 있다는 회사 동료를 바꿔주며 인사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본인의 외도를 감추기 위한 쇼였더군요. 저한테 외도를 걸리기 몇 달 전부터 너무 잘해주고 듣기 좋은 소리를 자꾸 하는 게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지방 출장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갔었는데 그때는 짐을 싸면서 들떠 보이기까지 했어요. 우리 부부는 서로의 핸드폰을 절대 뒤지지 않아요. 그런데 남편 폰의 아이 사진을 제 폰으로 옮기려다가 남편 카톡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이 인간이 얼마나 철저한 인간인지 의심할 만한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깨끗했어요. 그런데 같이 자취하는 회사 동료와의 대화 내용을 보고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걸 알았네요. 대화 내용 중 모르는 여자 이름을 언급하면서 남편 동료가 이런 메시지를 보냈더군요.
너는 재수 씨에게 미안하지 않냐?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 빨리 정리해라. 내가 언제까지 거짓말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만 입 다물어주면 빠른 시간 내로 정리할 테니 걱정 마라. 2년 넘게 만나고 정이 들었는데 같은 회사 다니면서 끊어내는 거 쉽지 않아. 뭐 이런 내용이더군요. 그것도 같은 회사 다니는 여직원인 듯 했습니다. 재빨리 대화 내용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저는 남편의 내연녀 이름과 어느 부서인지를 알아냈습니다. 여자와 주고받은 내용은 다 지웠는지 찾을 수 없었지만 사진첩을 보니 차마 못 지웠는지 참 가관인 사진들이 있더군요. 저와 하는 동안 거의 볼 수 없었던 웃음을 그 여자한테는 활짝 짓고 있더라고요. 그보다 더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이 여자와 함께 있는 사진을 전부 제 폰에 저장했습니다. 만난 시간이 2년이라더군요. 분가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남편은 여자를 만들었던 겁니다. 아마 주말 부부 하면서 내려가 있는 동안 줄곧 만난 듯 했어요. 주말 부부라고 해서 모든 남자들이 다 바람 피우는 건 아니겠죠. 주말 부부든 매일 보고 사는 부부든 바람 피울 연놈들은 다 피웁니다. 남편 역시 어차피 바람 피울 놈이었는데 주말 부부라는 조건까지 완벽하게 주어졌던 거고요. 부부 사이가 소원하니 본인 외로움을 풀기 위해 회사에 또 다른 와이프를 만든 거죠. 차라리 술집에서 한번 한눈 판 거라면 그 정도로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이 너무 증오스러워 그 인간의 외도 사실을 안 즉시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대체 이게 뭐야? 당신한테 시집와서 애 낳고 고생해가며 며느리 노릇했더니 고작 외롭다는 이유로 다른 여자를 만나? 네가 인간이냐? 그러고도 애 앞에서 떳떳하냐고. 다른 건 참아도 딸년하고 노란한 건 용서 못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남편은 무방비 상태에서 제가 외도 사실을 눈치챘다는 거에 당황한 듯 싶었습니다. 아마 끝까지 속일 수 있다고 믿었었나 봐요. 처음엔 아무 말 없이 무릎만 꿇고 있다가 제가 계속 화내고 욕하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더라고요. 당신, 우리 떨어져 생활하는 동안 한 번이라도 나 지내는 곳에 와본 적 있어? 주말에 집에 와도 다정하기를 해? 아님 대화가 많기를 해? 나도 너 때문에 힘들고 외로워. 바람 피운 건 미안하지만 이렇게 된 데는 네 책임도 있어. 이혼하겠다면 마음대로 해. 도장 찍으라면 얼마든지 찍을게. 도장 찍고 그 여자랑 편히 새 출발하겠다 이거니? 정신 차려. 네 뜻대로 편하게 살 일은 절대 없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나 각오해. 너랑 같은 집에 있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바람 피운 게 제 책임이라니. 본인을 외롭게 만든 제 탓을 하더니 끝까지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여자 문제로는 속 썩이지 않겠지 하는 믿음이 무너지면서 저는 그 인간과의 결혼 생활을 놓아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끼고 아껴 생활비 쓰고 이쁜 옷이 사고 싶어도 인터넷 장바구니에 넣어놓기만 반복했던 제가 너무 바보 같았습니다. 그 돈은 아끼면서 죽은 조상밥 차려주느라 열 올렸던 제가 등신 맞더군요. 하지만 아이가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이혼을 하려면 현실적으로 닥친 문제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외도 사실을 알고 나서도 뻔뻔하게 집에서 버티더라고요. 누가 그러더군요. 먼저 집을 나가면 이혼 소송할 때 불리하다고요. 아이도 있었으니 제가 짐을 싸서 나갈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나가달라는 말에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제가 소송까지 할 것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더군요. 그러니 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물론 남편 역시 꼬박꼬박 집에 온 건 아니고요. 외박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꼭 집에 기어들어와 아이에게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라 물으며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는 시댁과 친정에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혼 소송을 할 생각이었고 남편과 바람 피운 그년에게 상간녀 소송도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모아놓던 돈이 소송 착수금으로 쓰일 줄은 몰랐네요. 그런데 제가 이혼 준비로 신경 쓰느라 음력 기자사를 잊었었나 봅니다. 하필 제 인생이 가장 힘든 그때. 시어머니가 느닷없이 연락을 해서는 이러시는 겁니다.
얘 서연엄이야. 이번 주말에 제사 있는 거 알고 있니? 제사가 코앞인데 왜 장 본다는 말이 없어? 음력이란 네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연락했다. 네가 장 봐놓으면 하루 전날 가서 음식 같이 하면 되겠구나. 이번 제사 때는 작은아버지랑 고모들 빠짐없이 오신다고 하니까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해놔. 주말에 제사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는데 머리로 열이 뻗치더라고요. 바람 피운 남편 놈 미워 죽겠는데 내가 왜 이 집안 귀신들한테 밥을 차려줘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확 안 한다고 질러버리고 이혼하겠다 말하고 싶었지만 잠깐 든 생각이 오히려 잘 됐다 싶은 거예요. 가족들 다 모인 데서 시원한 복수 한번 하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말씀 잘해주셨네요. 제가 요즘 바쁜 일이 좀 있어서 잊고 있었네요. 걱정 마세요. 제가 신경 써서 장 봐놓을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음식도 제가 전부할 테니까 안 오셔도 돼요. 준비 잘 해놓을 테니 어머니는 저녁 시간 맞춰서 모시고 오세요. 그럴래? 사실 나도 요즘 몸이 아파서 가야 하나 어쩌나 고민했는데 잘 됐구나. 어쨌든 준비 잘 해놔라. 아버지가 육전 좋아하니까 많이 해놓고 갈비랑 잡채 푸짐하게 해놔. 어머니는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물론 저는 어머니가 시킨 거 제삿날까지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 재산 분할 소송까지 함께 준비하느라 다른 데 신경 쓸 여력조차 없었어요. 아이를 미리 친정에 맡겨놓은 제삿날 당일 저녁에 20명 넘는 가족들이 들이닥칠 텐데도 저는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제사 한 달 전부터 숨 막히고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말입니다. 제사를 안 지내려고 마음먹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이렇게 마음과 몸이 편한 거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제기를 모두 꺼내 제사상을 차리긴 했습니다. 교자상을 2개 놓고 6년 전 작은 댁에서 놓고 간 제기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정성껏 제기 위에 남편 조상님들께 준비한 제사밥을 차려드렸습니다. 상을 다 차려놓으니 마침 가족들이 도착하더군요. 시끌벅적하게 들이닥치는 어머니와 작은 댁 고모들까지 저는 웃는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예, 어찌 제사 지내는 집에서 음식 냄새가 하나도 안 나니? 다 준비는 한 거야? 신발도 벗기 전에 준비됐냐 묻길래 준비 다 했으니 얼른 들어오세요. 애아빠는 늦나 보네요. 이렇게 대답했죠. 하지만 다들 거실로 들어와 차려진 제사상을 보더니 시끄럽던 집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눈만 커다랗게 뜨시고 얼빠진 얼굴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마침내 차려진 제사상을 보더니 경악을 금치 못하시더군요. 예, 대체 너 이게 다 뭐니? 제사상 위에 이 망치카 꽃들은 다 뭐야? 어머니는 제사상 앞에 다가가셨고 집에 온 친척들도 다들 당황해하면서도 제가 차려놓은 제사상 위에는 눈을 떼지 못하더군요. 왜요, 어머니? 어머니가 신경 써서 차리라고 하셔서요. 조상님들한테 제대로 좀 차려드려야겠다 싶어서 신경 좀 썼어요. 마음에 드세요? 어머니 잘난 아드님이 그동안 저 몰래 열심히 딴년을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무려 2년 동안이나 말이에요. 어떠세요? 그거 알면서도 제사 이 집안 조상님들 제사밥을 차려야 하는 건가요? 저는 제사상 위에 음식 대신 남편이 내연녀와 찍은 사진들을 있는 그대로 출력해 정성껏 차려놓았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뒷목을 부여잡는 신용까지 하시며 제가 제사상 위에 정성껏 차려놓은 남편의 외도 사진들을 치우려고 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이게 대체 뭐야? 너 지금 가족들 다 있는 데서 나 망신 주는 거냐? 대체 여기 사진들은 다 뭐야? 아비가 바람 피우는 거 확실한 거야? 아무리 그래도 시어미한테 이럴 수가 있는 거니? 이건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결혼해서 어머니랑 같이 살고 분가해서 저 뼈 빠지게 며느리로 살았는데 어머니 아들이 저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망신은 제가 시키는 게 아니라 어머니 아들이 시킨 거 아셔야죠. 친척분들 중 작은 댁에서 이 소동을 보시더니 작은아버지가 이러시더군요. 저기, 우리는 이만 가야겠구나. 오늘은 우리가 있을 자리는 아닌 것 같다. 형수님, 우리는 이만 갈 테니 며느리하고 잘 얘기하세요. 제사 문제는 다음에 얘기하시죠.
친척분들은 작은아버지 말을 듣고 이때다 싶어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저는 가시는 친척들에게 그동안 하고 싶었던 한마디는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저 이 집안에 시집와서 제 할도리는 할 만큼 한 거 다들 아시죠? 오늘 이후로 저 며느리 사표 내는 거 다들 알고 돌아가세요. 저는 이 집 장손이 바람 피웠기 때문에 이혼할 겁니다. 그리고 제발 김씨 집안 조상들은 김씨들이 챙기세요. 왜 엄한 박씨 최씨들이 챙겨요? 본인한테 힘든 일은 다른 사람한테도 힘든 거 몰라요? 며느리가 무슨 제사 지내는 의무라도 있냐고요. 정신들 차리시고 다들 안녕히 가세요. 어쩌면 버릇없다고 한마디씩 할 법도 한데 다들 남편의 외도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으셨는지 제 말을 듣고도 헛기침만 하고는 순식간에 썰물처럼 집에서 나가시더군요. 다들 가고 나서 그 집에는 시어머니와 저만 남았습니다. 때마침 남편남도 들어오더라고요. 대체 이게 다 뭐야?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놀라면서 들어오는 남편을 본 시모는 달려나가 남편의 등을 두드려 팼습니다. 야, 이놈아! 너 이게 다 사실이야? 아무리 그래도 사내놈이 딴 데 한눈은 팔지 말았어야지. 네가 너 때문에 할 말이 없다, 이놈아. 어쩔 거야? 너 애미가 이혼하자는데 정말 이혼할 작정이냐? 엄마, 진정하세요. 잠깐 한눈 팔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런 거 가지고 이혼까지 해요. 애도 있는데 난 절대 이혼 안 해요. 걱정 마세요, 엄마. 저 사람이 그럴 배짱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남편은 시모에게 맞으면서도 저 따위 말을 짓거리더군요. 당신 나를 되게 우습게 본 모양이야? 그래, 이혼 순순히 안 해줄 것 같더라. 그래서 나는 변호사 써서 당신 탈탈 털어줄 작정이야. 당신 회사에 당분간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해줄 테니까 각오나 하고 있어. 오늘 어머니 온 김에 짐 싸서 나가. 당신 어차피 이 집도 나한테 주고 가야 할걸? 뭐? 변호사? 당신 미쳤어? 내가 다 정리한다잖아. 그동안 나도 주변 정리하느라 바빴어. 이제 와서 무슨 이혼이야? 애는 어쩔 건데? 내가 직장도 있고 나이도 젊은데 미쳤다고 딴년하고 놀아난 남편을 용서하고 살아? 지금이 조선시대니? 내일 당장 소장 날아갈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이 집에서 네 엄마 데리고 꺼져. 어머니는 정말로 충격을 받은 듯 비틀거리며 자리에 주저앉더군요. 저도 쓰러질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최대한 이 악물고 참았습니다. 저는 대충 꾸린 남편 짐을 대문 밖으로 내놓았고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엄마를 모시고 나갔습니다. 자기 아들 잘못을 뻔히 두 눈으로 보고 나서도 어머니는 결국 끝까지 자기 아들 편을 들더군요. 애를 아빠 없이 키울 작정이니? 평생 결손가정 애라고 손가락질 받게 할 작정이야? 남자가 한번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너 잘 생각해봐라. 애 있는 엄마가 화난다고 이혼 함부로 입에 올리는 거 아니다. 그럼 이혼 안 하고 맨날 애 앞에서 싸우면서 살아요? 아빠가 돌아가면서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는 거 보게 하고요? 뭐가 더 애한테 안 좋은 건지는 어머니가 잘 생각해보세요. 그날 저는 그 집 며느리 노릇을 완전히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고요. 물론 남편은 동의하지 않았고 첫 번째 조정 기일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를 정말 우습게 본 거죠. 두 번째 조정에도 나오지 않았다면 제가 요구한 원한대로 판결하겠다는 판사 말을 전했더니 그제야 응하더군요. 소송 진행하면서 남편 집 모두 정리해 시댁으로 보냈고 집은 내놨습니다. 어차피 전세보증금은 나눠야 했고 나머지 재산은 소송 판결 나오는 대로 나눠 가질 생각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에게 유리한 소송은 전부 마무리 지었어요. 사실 전세보증금 말고도 남편은 예금과 주식이 상당량 있었어요. 대략 2억 정도였는데 저는 보증금 외에 위자료 3천만 원과 기여도를 계산해 남편 예금 재산 절반 상당의 금액을 챙겨 이혼했습니다. 물론 아이 양육비도 매달 100만 원씩 받기로 했고요. 상간녀 소송은 당연히 제가 승소했습니다. 증거 불충분 주장했지만 남편이 외도 인정하는 녹취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다지 치밀한 성격이 아님에도 그 정도 증거만으로 소송하는 건 충분하더군요. 배우자 외도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혼하시더라도 상간녀 소송은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이지만
그때 변호사 말을 듣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한 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놈의 시집이 뭐라고. 아무 말 못하고 살았는지 참 바보 같죠? 저는 우리나라는 제사 문화 남아있는 거 악습이라고 생각해요. 산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죽은 사람 밥상 차리기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를 일입니다. 물론 명절에 가족들 모여 식사하는 건 좋은 거죠. 하지만 시대에 맞게 제사 문화도 간소해지거나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며느리들 스트레스도 줄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저의 시댁 탈출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직장 생활하며 아이 키우기 힘들지만 제가 행복하니 아이도 구김살 없이 크는 것 같아 걱정하지 않으려고요. 구독자분들의 따뜻한 응원의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